네, 화요일 저녁 8시부터 여러분들과 만나고 있는 피부과 전문의 함익병이 진행하는 함익병의 토크쇼입니다. 일부 김종호 교수를 모시고 경제 얘기했습니다. 트럼프 행정부가 출범하고 난 다음에 한국에 미칠 영향이라는 게 결코 호의적이지는 않지만 우리가 어떻게 대응하느냐에 따라서 훨씬 좋은 기회가 될 수 있다. 특히 저 같은 경우에는 트럼프 행정부와 한국 현 그 경제 상황과 오히려 맞는 부분이 많이 있다고 생각할 수 있는 게 제조업 중심에 우리가 경쟁 상대인 중국을 염두에 둘 것 같으면 적어도 미국 시장에서 한국의 기회는 훨씬 넓어질 수도 있다라고 생각하는 것이 제 생각입니다. 저는 오래전부터 트럼프 대통령의 당선을 예측해 왔고 공개된 자리에서 여러 번 얘기했었거든요. 물론 그렇지 않기를 바라는 다수의 국민들과 분석 내용이 달라서 비난을 많이 받았지만 제 판단이 아마 옳았던 것 같습니다. 거기에 맞춰서 우리가 정책을 잘 만들고 기업들이 대응을 한다 그러면 훨씬 좋은 기회가 될 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다음에 오늘 김종훈 선생님 말씀하셨듯이 자녀들을 키우고 또 교육을 할 때 나라 안에 좁은 울타리 안에 갇혀서 한시적으로 온리 도메스틱 국내 용어만 쓸 수 있는 의사면허증에 너무 집착하지 말고 전 세계적으로 활동할 수 있는 그런 좀 용감하고 선택의 폭이 넓은 그런 교육들을 자녀한테 시키는 것이 좀 더 긴 미래를 볼 것 같으면 훨씬 더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일부 전공의쌤이나 현재 학교에 있는 분들 어차피 이 현 정부 무지막지한 무식한 정부를 상대로 정상적인 의사 숫자를 만드는 일은 이제는 저는 어렵다고 봅니다. 그래서 좀 유능하고 자신 있는 분들은 외국으로 진출하는 것을 적극적으로 스스로 모색해 보는 것도 좋은 방법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인재 유출이 아니라 우리의 경제 활동 영역을 넓히는 일이다. 역시 똑같은 일을 갖고도 크게 보시는 분들은 이런 김종호 선생과 같은 그런 말씀을 하실 수가 있네요. 네. 여러분도 대한민국의 경제 테리토리를 넓히는데 공헌한다. 그리고 스스로 이런 좁은 울타리 속에서 갇혀서 아기다툼하는 것보다 훨씬 더 큰 기회를 가질 수 있는 사회로 나갈 수 있는 그런 용감한 사람들이 좀 되면 좋겠다. 특히 젊은 사람들. 부모님 세대의 낡은 사고에 갇혀 있지 말고 변해야 된다. 생각을 변해야 되고 보다 넓게 세상을 바라보는 안목을 가져보기를 바랍니다. 밖에 한방눈이 내리고 있다 그러네요. 첫눈입니다. 제가 아까 저녁 때까지 그럴 때는 비가 왔었는데 날씨가 많이 추워졌나 봅니다. 비가 올 때가 눈이 올 때가 됐죠. 12월 26일. 네. 눈이 첫눈 올 때 됐네요. 네. 방송 보시고 바깥에 눈도 보시고 네. 좋습니다. 자, 피부 강의 하겠습니다. 오늘 제가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릴 내용은 요겁니다. 보여주실까요? 네, 피부 건조증입니다. 왜냐하면 지금 환자들 제가 외래 볼 것 같으면 전체 외래 환자의 한 20% 정도가 지금 피부 건조증으로 옵니다. 물론 여기는 아토피 피부염도 포함되죠. 아토피 피부염에 나타나는 증상 중에 하나가 피부 건조증이거든요. 네. 그래서 오늘은 피부 건조증에 대한 얘기를 말씀드리고 치료와 예방법에 대한 얘기도 설명드리겠습니다. 자, 피부 건조증이라는 게 글자 그대로 피부가 마르는 겁니다. 여러분들 여름에는 피부가 마른다는 게 마르기가 어렵죠. 날씨가 습도가 높으니까. 근데 겨울 되면 우리가 상대 습도는 거의 한 20-30% 이하로 뚝 떨어지게 되죠. 그래서 겨울에는 일상적인 생활을 해도 피부가 건조해집니다. 그래서 그로 인해서 여러 가지 피부 질환이 생기는데 건성 피부염이 이제 대표적인 거죠. 그래서 피부 표면에 그 수분 증발로 인해 가지고 각질이 일어나고 그 다음에 각질 일어나는 것까지는 미용적인데 그게 이제 심해지면 가렵죠. 문제는 가려운 겁니다. 가려워서 긁기 시작하면 긁은 다음부터 이제 피부가 아주 여러 가지 피부 질환, 화폐상 습진도 생기고 태선도 생기고 여러 가지 고질병으로 변해가게 되죠. 그래서 가장 흔한 게 계절적으로 10월, 11월, 12월, 1월, 2월까지.
그래서 새순이 돋을 때쯤 되면 좀 좋아집니다. 그 다음에 나이 드신 분한테 잘 생기고요. 그 다음에 우리 몸에서 먼 쪽, 얼굴 기준으로 먼 쪽, 제일 먼 쪽이 어디예요? 발등부터 시작해서 정강이 부분에 자주 생깁니다. 네. 생기면 이런 모양으로 생깁니다. 각질이 일어나는 거죠. 허옇게 이제 일어나고 손으로 이제 밀거나 그러면 이제 각질이 떨어지죠. 원인은 피지 감소가 원인인 경우도 일부 있지만 대부분은 3번입니다. 3번. 우리나라 사람들은 환자를 볼 것 같으면 목욕을 자주 하는 게 아니라 목욕을 심하게 합니다. 이제 목욕을 할 때 일반적으로 목욕은 5분에서 10분을 넘기지 않는 게 좋아요. 그리고 물 받아놓고 하는 목욕 말고 샤워 정도만 해야 되는데 요즘에는 뭐 샤워 문화는 이제 대부분 다 그렇게 받아들이고 있는데 우리나라 샤워장에만 있는 그 때타올이라고 하는 희한한 타올이 있어요. 필요 없는 그런 타올이 있어서 그 타올을 갖고 비누질을 해서 이렇게 문지르게 되죠. 그 타올을 사용하는 이유를 그 사람들한테 물어봤어요. 왜 써요 그거? 그랬더니 하고 나면 맨질맨질해진다는 거야. 그래서 제가 이제 물어보죠. 그렇게 맨질맨질하는 게 좋으면 얼굴은 왜 안 문지르세요? 그랬더니 얼굴은 문지르면 상한다는 거예요. 아니 여기 칼 가지고 손은 팔을 그으면 피가 안 나고 얼굴을 그으면 피가 나고 차이가 있나요? 아니면 좀 뜨거운 뭐 물건이 얼굴에 닿으면 화상을 입고 팔에 닿으면 화상을 안 입나요? 얼굴하고 팔다리 피부가 크게 다를 바가 없는데 왜 팔을 밀면 피부가 매끄러진다 그러고 얼굴을 밀면 피부가 상한다는 이 해괴망측한 주장은 왜 만들어졌는지 제가 모르겠어요. 이해가 안 가요. 저는 우리나라 사람들이 하고 있는 의료 쪽에서 특히 피부과 쪽에서 이해할 수 없는 행위가 그거예요. 왜 그런 생각을 하지? 얼굴을 문지를 자신이 없는 일이면 팔도 문지르면 안 되는 거죠. 팔을 문질러서 피부가 매끄러진다고 생각이 들었다면 얼굴도 문질러야죠. 이렇게 이제 설명을 하면 어떤 사람은 알아들어요. 근데 또 다른 사람한테 그러면 목욕은 가끔 하고 얼굴은 하루에 2번이나 씻잖아요. 세상에 요즘 목욕 가끔 하는 사람이 있나요? 하루에 1번 다 하죠. 그러니까 말이 안 되는 얘기죠. 그래서 제가 이제 그런 못 알아듣는 환자분한테는 이 얘기를 합니다. 당신이 쓰고 있는 목욕 타월 가지고 안경을 매일 닦으세요. 그래요. 여러분 목욕 타월 가지고 안경을 닦으면 이 안경이 어떻게 될까요? 예, 흠이 남죠. 예, 흠이 스크래치가 나서 뿌에서 못 씁니다. 안경 렌즈를. 그러면 안경 렌즈하고 우리 피부하고 어느 게 단단해요? 안경 렌즈가 단단하잖아요. 안경 렌즈에 스크래치가 나는데 피부는 어떻게 될까요? 병이 생깁니다. 그렇게 생기면 병이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게 외부 요인으로 이 병이 생기는 사람은 제가 외래 환자, 건성 피부염 환자 100명 보면 한 명도 없어요. 다 지금 내가 설명한 과정으로 병을 만들어요. 누가 만드느냐? 본인이 만듭니다. 자, 이렇게 각질이 일어나면 또 뭐라 그래요? 때가 생겼네. 그리고 이번에는 훨씬 더 딱딱한 목욕 타월로 밀죠. 이태리 타월이라 그러죠. 벗겨내면 또 뽀송뽀송하죠. 그리고 또 2, 3일 지나면 이게 생기고 가렵고 이런 일이 반복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 원인이 여러 가지가 있지만 세 번째 요인, 잘못된 목욕 습관, 요것 때문에 병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런 환자 오면 되게 혼을 냅니다. 좋게 말해서 바뀌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굉장히 혼을 냅니다. 그래서 다시는 이 병에 걸리지 않도록 그렇게 엄격하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야 병이 낫습니다. 그 외에도 이런 거 없이 피부에 병이 생기는 경우, 이런 건성 피부에 생기는 게 이런 희귀한 병들, 에이즈도 있고요, 만성 당뇨 환자들도 있고요, 임파종, 뭐 다른 혈액 종양, 그다음에 점액 수종, 팔다리 붓는 거예요. 이런 것들도 있다는 거예요. 제가 지금까지 환자 보면서 이런 병이 생긴 환자 중에서
이런 병들 때문에 악성 종양이나 에이즈 때문에 이렇게 건성 피부염이 생기는 환자는 한 명도 못 봤습니다. 그러니까 교과서에 나오는 얘기지 이게 임상에서 흔히 볼 수 있는 그런 건 아니라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나이가 들면 뭐 당연히 피부에서 이제 그 각질과 각질을 붙들어주는 그 지질 같은 것들이 줄어요. 그래서 수분을 머금고 있는 능력이 떨어져요. 그래서 이제 건성 피부염이 생기죠. 그래서 노인들이 피부가 건조해지면서 가려우는 등을 긁으려고 쓰는 게 효자손이죠. 그래서 나이가 드신 분들은 피부에 각질이 생기기 시작합니다. 그걸 밀어내는 게 아니고요. 가볍게 손으로 씻고 보습제를 많이 발라서 붙여놔야 됩니다. 이게 노화 때문에 생기는 거기 때문에 그래요. 그 다음에 이제 아연이 줄거나 우리가 먹는 음식 중에서 아연이 줄거나 비타민 A가 이제 만들어지지 않거나 섭취를 못하면 생길 수 있습니다. 근데 우리나라 사람의 식성에서 이런 일이 생길 이유가 거의 없는 게 김치 안에 요리할 때 우리가 마늘 많이 먹잖아요. 우리나라 음식에 마늘이 많이 들어가잖아요. 그게 아연이 되게 많기 때문에 결핍되는 경우는 거의 없죠. 일단 비타민 A 같은 것도 우리는 뭐 여러 가지 그 야채에 비타민 A가 들어있는 것들 많이 먹죠. 그래서 큰 문제 될 게 없습니다. 그 다음에 세척제나 용매 같은 탈취제 쓰는 경우 이제 이런 건성 피부염이 생기는 게 그 제일 많은 게 저게요. 물일 많이 하시는 분들. 세제 많이 만지거나 물릴 많이 하는 분들은 생길 수가 있어요. 그 다음에 다운 증후 같은 경우 있을 때 뭐 생긴다 그러는데 실제로 임상외래에서 보는 경우는 3번입니다. 3번. 목욕을 잘못해 생기는 게 제일 많아요. 그래서 이렇게 그 너덜너덜하게 각질이 일어나고 그 다음에 가렵기 시작하죠. 이 가렵기 시작해서 긁기 시작하면 이제 만성 태선, 편평 태선, 단순 태선, 태선이 생기고요. 그 다음에 동그랗게 화폐상 습진이 생기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치료는 스테로이드를 씁니다. 스테로이드. 그러니까 부위별로 우리 피부 두께가 다르기 때문에 얼굴, 목, 몸통, 팔다리 이렇게 나눠서 이제 센 정도로 두께가 두꺼운 정도에 따라서 스테로이드의 세기를 조절해서 처방해서 약을 하루에 2번 정도 바르면 뭐 3일에서 5일, 길어야 일주일이면 다 낫습니다. 그러니까 치료가 어렵지는 않아요. 치료가 어렵지는 않은데 이 잘못된 목욕 습관 이게 폐습이거든요. 하루 이틀 만에 이게 아무리 잔소리해서 목욕할 때 손으로만 가볍게 하세요 이렇게 좋게 얘기하면 그 의미가 뭔지를 알아듣는 사람이 거의 없어요. 자기가 목욕을 잘못하는 걸 몰라요. 그래서 제가 환자를 볼 때 혼을 내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환자를 볼 때 의사가 환자한테 되게 엄격하게 혼을 낼 때는 고치라는 얘기예요. 그걸 가지고 뭐 네가 뭔데 나한테 잔소리하냐고요. 예, 내가 주치의니까 잔소리하는 거죠. 나도 지나가는 사람 붙들고 이 얘기는 안 해요. 나한테 진료비를 내고 치료를 받으러 왔으니 병을 고치라는 겁니다. 그래서 의사가 하는 잔소리는 듣기 싫어도 듣는 게 좋습니다. 그게 이익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런 건성 피부염 있는 환자들한테 요구하는 것이 부탁하는 게 아니라 요구하는 겁니다. 집에 가서 제일 먼저 할 일이 쓰고 있는 목욕탕은 다 가위질해서 쓰레기통에 버려라. 다시는 쓰지 마세요. 라고 얘기하는 게 1번입니다. 그 다음에 욕조가 있으면 욕조를 없애거나 욕조를 막는 그걸 욕조를 공사해서 없애기 힘들잖아요. 그럼 욕조를 막는 구멍이 있잖아요. 그거 띄어서 버리라 그래요. 물을 받아 놓지 말라는 거예요. 욕조에 뭐 목욕탕에 뭐 구멍을 막고 뭐 해야 되는 거 김장할 때 김치 절일 때나 쓰세요. 거기서 물 받아서 목욕해서 좋을 게 하나도 없습니다. 그 다음에 비누는 보습력이 강한 비누. 도브를 많이 권해드려요. 제일 보습력이 좋아요. 그 정도 손으로만 짧게 목욕하세요. 이게 기본이 되지 않으면 치료해봐야 계속 병을 만들어요. 아무리 치료해도 저렇게 물 받아가지고 이렇게 탕에 들어가면 피부병 무조건 생깁니다. 이거 하지 말아야 돼요. 이거 하지 말아야 될 것부터 먼저 안 해야 돼요. 그 다음에 필요한 게 뭐냐? 보습제 바르면 됩니다. 그 다음에 해야 될 일이 뭐예요? 가습기 써야 됩니다. 우리나라 아파트 문화가 되게 좋지만 편리하죠. 되게 편리한데 이 콘크리트 건물이라는 게 지어지면 100년 동안 물을 먹어요. 건물 자체가. 그래서 콘크리트는
시공만 똑바로 하면 100년은 허물지 않습니다. 아까 신문 보니까 뭐 압구정동 현대아파트가 82년도에 지어져서 지금 몇 년이니까 80년도면 20년, 24년, 42년 됐네요. 42년이 돼서 뭐 낡았다 그러는데 낡았다는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시공을 잘못했다는 얘기예요. 건물의 안전성에 있으면 문제가 있으면 안 됩니다. 왜냐면 콘크리트 건물은 지면 100년이에요. 최소. 그 정도로 수분을 많이 빨아먹어요. 그래서 콘크리트 건물에 사는 아파트 주민들은 습도를 굉장히 잘 관리하셔야 됩니다. 최소한 60% 정도는, 60% 정도는 유지해야 되니까 방마다 가습기 두십시오. 네. 가습기를 두고 습도를 유지해줘야만 예방이 됩니다. 질문이 있네요. 네. 자주 하는 질문. 실내 습도 60% 정도. 밤마다 피부가 가렵다. 치료해야죠. 스테로이드 바르는 게 제일 좋습니다. 앞서 얘기했던 주의사항 다 지키고 스테로이드 바르면 일주일이면 나아요. 네. 보습 성분은 뭐 어떤 걸 발라도 상관없습니다. 발라서 본인 느낌 좋은 거. 보습제 이제 작용 원리는 크게 두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뭐냐면 피부에 보습제 성분을 발랐을 때 그 보습 성분이 피부에 붙어서 바깥에 있는 수분을 머금는, 빨아당겨서 머금고 있는 보습제가 있습니다. 대표적인 게 콜라겐입니다. 콜라겐이라든지 유리아라든지 이런 것들이 본인이 바깥에 있는 공기의 수분을 흡수해서 그 물을 머금고 피부에 붙어 있는 거죠. 그런 보습 성분이 있는가 하면 또 하나는 뭐냐면 유막을 만들어서 내 몸에서만 그 피부에서 올라오는 수분이 밖으로 증발되지 않게 해주는 유막을 형성해주는 게 있습니다. 대개는 이제 상품으로 나온 건 두 가지가 섞여 있죠. 그래서 여러분들 이제 원리는 그렇다는 걸 아시고 어떤 걸 고르려고 애를 쓰지 마십시오. 싼 게 좋은 겁니다. 메이드 인 코리아는 싼 게 좋은 겁니다. 왜 그러냐면 이런 기능에 대해서 한국은 굉장히 식약처라든지 공업진흥청에서 엄격하게 관리하는 나라예요. 다른 나라는 특히 미국 같은 나라는 화장품 같은 거는 규제가 별로 없어요. 만들어 팔고 알아서 쓰고 문제 생기면 각자 회사랑 소비자랑 소송해라. 니 알아서 해라. 이게 이제 자유방위명 국가고요. 우리나라는 거기에 대해서 규제가 되게 많아요. 규제가 많다는 얘기는 안전하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어떤 성분이 좋으냐? 싼 게 좋은 겁니다. 비싼 거? 사치품입니다. 슈퍼마켓에서 고르시면 돼요. 나는 내 몸이 소중하니까 비싼 거 쓰겠다. 상관없어요. 조금 좋아요. 근데 이제 몸 전체 발라야 되니까. 슈퍼라든지 뭐 화장품 시장 그 가게에서 파는 싼 거 쓰셔도 아무 문제 없습니다. 이름이 이제 피부 건조증, 건성 피부염하고 건선하고 우리 한글로 비슷해서 그래요. 한문으로 쓰면 전혀 다른 글자고 영어로 써도 전혀 다른 글자입니다. 그러니까 건성 피부염하고 건조증하고 이렇게 건자가 들어가니까 비슷해 보이는데 건선하고는 아무 연관 없습니다. 건선은 소레아시스라 그래갖고 가족 유전성 요인이 좀 있는 자가면역 피부 질환이에요. 백인한테 잘 생기고 한국인한테 흔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대부분 여러분들이 가렵고 피부가 뭔가 생긴다? 다 건성 피부염입니다. 차이는 설명하기가 건선이 너무 길어요. 그러니까 건성 피부, 건선은 모르셔도 돼요. 대한민국 사람 인구 다 해봐야 뭐 한 건선 환자들이 한 2, 3만 명 되려나? 발생 빈도가 높지도 않고 흔한 병도 아니고. 그래서 여러분들이 되게 가렵고 피부가 각질이 생기면 건성 피부염이다. 피부 건조증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맞아요. 찬물로 샤워하면 건조함 개선에 도움이 될까요?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찬물이든 더운 물이든 5분 이상 물에 들어가 있으면 다 피부가 건조해집니다. 그리고 이 추운 겨울에 설사 찬물로 샤워해서 건조함이 개선된다 한들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말이 안 되는 얘기죠. 모든 샤워는 한여름이든 한겨울이든 36도에서 40도 정도의 미지근한 물 정도로 샤워하면 제일 좋고요. 제일 중요한 포인트는 샤워 시간입니다. 5분에서 10분. 절대 10분 넘기지 마세요. 그 다음에 세제는 손으로만 가볍게 칠해서 씻어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목욕탕에 있는 어떠한 용품이든 비누칠의 보조 용기 있죠. 그게 스폰지가 됐든 그물망이 됐든 부드러운 길쭉한 망이 됐든 뭐 수건을 집어넣어서 만드는 돌덩이 같은 그런 이태리 타올이 됐든 그 어떤 것도 여러분 피부에 해로운 겁니다. 여러분들 몸에 세제를 쓸 때 뭐 비누를 쓰든 아니면 세안 용품을 쓰든
어떤 거든 상관없습니다. 손으로 하는 겁니다. 손바닥으로 하는 겁니다. 그러라고 손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 몸에 신체의 다른 부위에 여러분 손바닥 외에 닿아서 득대는 거 하나도 없습니다. 부드러운 소리 어떠냐고요? 네, 손이 더 좋습니다. 어떠한 인공적인 물체가 피부에 닿아서 내 손보다 좋은 건 하나도 없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자, 제 말을 잘 들으면 시간 절약 때 그런 거 안 사도 돼. 비누도 적게 들어. 뭐 병도 안 생겨. 왜 제 말을 안 들어야 되겠습니까? 당연히 제 말 듣는 게 이익이죠. 여러분들이 하게 했던 난 이러니까 좋더라 하시는 건 상관없어요. 반드시 문제를 만들 겁니다. 하지 않는 게 좋습니다. 네. 자, 지난번에 제가 아주 귀한 선물을 여러분들에게 크리스마스 선물, 연말 선물로 5분에게 고가의 10장의 투란도트 공연 선물을 드리겠다 그랬고요. 그 다음에 우리 표창원 작가가 새로 발표한 신간 카스트라토의 당첨자도 오늘 공개를 합니다. 투란도트 5분, 그러니까 티켓이 10장이 가겠죠. 메일로 되신 분이 셀리님, 폴라리스 V님, 그 다음에 댓글로 당첨되신 분이 제시카님, ZLLZ 베스트 1298 푸바오 사랑님, 이렇게 5분에게 10장 보내드릴 거고요. 그 다음에 표창원 작가의 카스트라토 당첨자 성북동 쿡 여사님, 크리미 Y, 그 다음에 헬레도 99Y 김영실님, 네, 이렇게 4분에게 보내드리겠습니다. 표창원 작가의 카스트라토 읽어보면 되게 재밌어요. 제가 좀 더 많은 분에게 선물한다 그랬으니까요. 여러분 더 원하시면 신청하시면 제가 좀 더 많은 분에게 카스트라토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투란도트 공연은 여러분 정말 볼만할 겁니다. 이게 저도 뭐 이렇게 예술이나 이런 쪽에는 잘 많이 알지는 못하지만 이런 공연이 한국에서 기획돼서 공연된다는 것 자체가 엄청난 일입니다. 푸치니 서거 200주년인가요? 아마 그럴 거예요. 그죠? 그 기념을 하는 거니까 대단히 멋진 공연이 될 거고요. 12월 22일부터 12월 31일까지 10회 공연이 예정되어 있습니다. 모든 출연진들 누구든지 보시면 다 여러분들 알만한 분들이고요. 지휘자 뭐 도밍고도 4번인가 아마 2번인가 4번인가 지휘를 하게 될 거예요. 그다음에 그 외에 다른 소프라노든지 테너든지 다 유명한 분들입니다. 그래서 나눠서 이렇게 잘 배분되어 있고요. 12월 31일 공연은 그날 우리 여기 비욘디에서 방송하면서 박현준 교수랑 얘기했었잖아요. 기왕이면 공연하는 거 그냥 12월 31일 날은 제야의 정설이랑 맞춰서 공연을 한번 해보면 어때요? 그랬는데 바꿨답니다. 그렇게 하기로 했다 그래요. 12월 31일 공연은 7시인가 7시 반에 시작해가지고 뭐 12시쯤에 끝나는 걸로 그렇게 하기로 결정했다고. 좋은 아이디어 좋다고 박현준한테 전화 왔어요. 방송하시면서 했던 얘기인데 그렇게 해서 그날 하기로 늦게 막년에 송년회를 할 수가 있는 거죠. 신년과 송년을 할 수 있는 거죠. 그렇게 공연을 하기로 했다고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얘기하다 보니까 뭐 그런 얘기가 나와서 그때 그렇게 하기로 했는데 그것도 뜻깊을 것 같아요. 저는 그래서 그냥 첫 번째 공연 가고 마지막 공연 가고 2번 정도 공연을 볼 생각입니다. 내 살아생전에 한국 땅에서 또 보기는 어려울 것 같고요. 그래서 2번 정도 보고 혹시 건강이 허락돼서 이태리를 갈 수 있다면 가서 현지 공연도 한번 봐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는 그런 공연입니다. 당첨된 모든 분들께 축하드리고 제가 보내드리는 박현준 교수님이 보내드리는 선물이니까 연말 크리스마스 복되게 보내시기 바랍니다. 자, 여러분들 질문을 받아보도록 하죠. 네, 질문 보여줄까요? 한 달에 한 번꼴로 뭐가 생긴다는 거죠?
아직은 청춘이다. 저는 선생님이 약 먹고 약받는 데에서 여드름 생기면 항생제 먹고 여드름 톡톡 크레아틴. 그래서 안 나올 거예요. 예, 크레아틴은 약이 아니고요. 그냥 화장품이에요. 발라서 안 나올 거고요. 항생제 먹어도 안 됩니다. 약 먹고 약 바른다는 게 30대 여성이면 피부과 전문의 처방을 받아야 돼요. 아이소트레티논이 드시고요. 바르는 약도 크레오신을 바르셔야 됩니다. 지금 쓰시고 있는 것 같고는 아마 안 될 겁니다. 욕조에서 좋아하는 입욕제를 넣고 향을 즐기면 뭐 2주에 한 번이면 괜찮습니다. 예. 여러분들이 이제 욕조에서 물 받아놓고 그 누리는 호사라 그러죠. 사치. 예. 입욕제 넣고 뭐 꽃잎 하나 띄워놓고 거기서 한 20-30분 이렇게 하는 거라면 정말 들어갔다 그냥 나오셔야 돼요. 그 다음에 문질러잖아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그 각질이 다 망가져 버려요. 그래서 입욕을 하고 충분히 즐기셨으면 그대로 나오세요. 그냥 물기 없고 나오셔야 됩니다. 아무것도 문지르지 마십시오. 발톱무좀이 심하다. 이 발톱무좀은 이제 옛날에는 약을 먹으라 그랬었죠. 무조건 약을 먹어야 되는데 요즘에는 그 주블리아라고 동화제약에서 수입하고 있는 일본 그 제품입니다. 이 약을 먹었어야 되는 이유가 뭐냐면 이 약을 발랐을 때 약이 투과를 못해요. 근데 주블리아는 보면 이게 투과도가 되게 높아요. 약 성분은 다 곰팡이를 죽이는 이제 무좀약인데 두꺼운 각질을 투과할 수 있는 능력이 되게 좋은 게 주블리아거든요. 그래서 시중에 나와 있는 의사 처방 없이 쓰는 약으로는 별 도움이 안 돼요. 그래서 가까운 피부과 전문의를 찾아서 주블리아 처방 받아서 계속 바르세요. 네, 손으로 그냥 뭐 밀든 안 밀든 상관없어요. 그냥 이렇게 그냥 칠하고 그냥 씻어내면 됩니다. 때가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이렇게 뭐 좀 지저분하지만 신발라고 밀어보세요. 다 나와요. 때 아니고 그냥 피부 보호하는 각질입니다. 붙여놔야 됩니다. 네, 로션으로 붙여두면 돼요. 네. 강경숙님 저기 말씀하신 각질은 어떡하냐. 이게 이제 문제가 많아요. 크게 두 가지로 나눠보셔야 돼요. 하나는 뭐냐면 무좀 때문에 두꺼워질 수도 있어요. 그래서 무좀 때문에 두꺼워지는 거는 무좀약 써야 돼요. 그거 아니고 그냥 여성분들이 폐경 전후가 되면 각질이 그냥 이유 없이 두꺼워져요. 발뒤꿈치가. 그러면 유래화 크림을 평생 바르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어릴 때 아토피 있던 사람들이 성인이 되면 발뒤꿈치 각질이 많이 두꺼워져요. 그런 사람들도 평생 유래화 크림 바르셔야 돼요. 두 가지라고 보시면 돼요. 무좀이 있냐 무좀 없냐. 무좀이 없으면 유래화 크림 계속 발라야 돼요. 김성민이 간지러우면 수란트라 발라서는 안 되고요. 간지러우면 지루성 피부염이요. 스테로이드 바르셔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 얼굴이 빨개지는 건 지루성 피부염 때문에 빨개지기도 하고 그 다음에 주사 피부염 때문에 빨개지기도 해요. 홍조는 뭐 이거 상관없는 얘기고요. 그래서 가렵다 그러면 지루성 피부염이에요. 그래서 한 일주일 정도는 스테로이드 바르시고 그러고 난 다음에 붉은 거 남아있는 건 수란트라 쓰시면 돼요. 수란트라나 로젝스는 같은 계통의 약입니다. 설거지 맨손으로 하면 뭐 손 다 망하죠. 건조증은 유전되는 건 없어요. 후천적으로 본인이 만드는 병이에요. 입 주변이 허옇고 늦게 자서 그래요. 입 주변이 허옇게 뜨는 건요 지루성 피부염이에요. 그 다음에 여드름 난 거죠. 다 이게 늦게 자고 피곤하면 생기는 현상이에요. 약 먹고 약 바르고 하시면 돼요. 근데 일찍 자고 일찍 일어나야 이 허옇게 각질 일어나는 거 없고요. 여드름도 덜 생길 거예요. 저는 목욕탕을 가지 않습니다. 저는 기본적으로 목욕탕 운영하시는 분들한테 참 실례되는 얘기인데 목욕탕, 그다음에 공공 목욕 시설, 그다음에 거기에 쓰는 락카 이런 것들이 피부 전염병을 옮길 수 있는 온상이에요. 예를 들면 여러 사람이 왔다 갔다 하니까 그 무좀 있는 사람들 있으면 거기 공동 목욕탕에 대기실 왔다 갔다 하면 무좀 걸릴 확률은 뭐 굉장히 높아지죠. 그 다음에 찜질방도 매한가지고요. 그 다음에 그 락카를 쓸 때 제가 제일 그 싫어하는 대목이 뭐냐면 옴과 같은 벌레들이 옮을 수가 있어요. 락카를 내가 한번 쓰고 난 다음에 그걸 누가 다 소독하지 않잖아요. 그러면 내 앞사람이 그 락카를 썼는데 그 사람이 옷을 벗고 들어갔단 말이죠. 그러면 그 사람이 안에 옴이 있었다. 그 다음 날 그게 옷을 또 벗었죠. 그럼 옴이 옮죠. 전염병을 옮길 수 있는, 피부를 통해서 옮을 수 있는 여러 가지 전염병들을 옮길 수 있는 곳이니
굳이 내가 그 공간에 가서 목욕을 할 이유가 없죠. 유일하게 뭐 이제 목욕을 그 라카를 쓰고 목욕을 해야 되는 경우가 여름에 골프장 가면 뭐 5시간 골프 치고 나면 땀 투성해야 되는데 그렇게 하고 올라오지는 못하죠.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제 그 라카를 써야 돼요. 그러면 그 라카를 가지고 갈 때 제가 비닐을 하나 갖고 가요. 그래서 내 옷을 벗어서 비닐에 넣어서 비닐을 봉해서 그 라카를 쓰고 그 다음에 나오죠. 그 다음에 바닥을 걷지 않을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다 닦고 바닥에 수건을 내려놓고 발로 이렇게 밀고 나오죠. 그리고 내 양말 신고 수건은 던져서 통에 집어넣죠. 당연히 그 통 속에는 안 들어가고 샤워만 하고 나옵니다. 요즘같이 뭐 땀나지 않을 때 골프 쳤다 그러면 그냥 나와요. 집에 와서 뭐 간단히 씻으면 되죠. 예, 종아리를 밀면 저렇게 돼요. 종아리 밀지 마세요. 예. 때를 안 밀면 한 달 정도 지나면 그대로 각질이 예쁘게 생겨요. 따뜻한 물에 좋아서 샤워를. 오래 목욕하면 이제 우리 각질이 다 불어가지고 허옇게 일어나죠. 그게 때가 아니라니까 붙여놔야 돼요. 보습제 발라서 붙여놔야 되지. 그거를 때로 밀어버리면 이제 피부가 그때부터 상하죠. 예. 건조증은 뭐 유전되는 건 아니고요. 예. 여드름 약으로 님에게는 한 달 받았다. 한 달 먹으면 약간 건조해질 거예요. 피부 건조증이 생길 수 있어요. 예. 임신하면 기형아 유발할 수 있고요. 근데 이제 주치의가 잘 상의해서 드시면 별 문제 없습니다. 예. 여드름이 등에도 많이 나오고 겨울 되면 좀 줄어들어요. 예. 겨울이면 피지가 줄어서 여드름이 좀 좋아져요. 그래서 한여름이 이제 피부과 성숙이고요. 겨울 되면 뭐 그런 여드름과 같은 환자는 줄죠. 예. 뒤꿈치 각질이 원인이 뭔지 알아야 된다니까요. 무좀이면 무좀약을 발라야죠. 뭐 양말 신고 이런 건 아무 상관없어요. 예. 새끼 발톱은 그 사랑니하고 똑같아서 태화 과정 중에 있는 겁니다. 그래서 두 개로 갈라집니다. 그건 정상이에요. 잘 갈아서 예쁘게 해서 그냥 다듬고 사는 거예요. 고무장갑 안 끼고 가면 피부 상하죠, 뭐. 예, 피부가 다 말라서 주부습진 생기죠. 발톱이 검게 나온다고요? 갑자기. 점이 생겼겠죠. 발톱 뿌리에 점이 생기면 검게 나와요. 2달 뒤에 보자 그런 건 혹시 그게 이제 흑색종 같은 암이 아닐까. 그래서 경과를 보려고 2달 뒤에 보는 거예요. 그래서 병원을 꼭 이제 뭐 2달마다 다닐 필요는 없는 게요. 사진을 찍으세요. 여기 발톱이라고 생각하면 그 동일한 각도로 동일한 조명에서 2달마다 사진을 찍으세요. 본인이 핸드폰으로 찍어서 시리즈로 사진을 쭉 연결해 보세요. 그래서 변화가 없으면 그냥 갖고 사시면 되고요. 그게 넓어지거나 진해지거나 그러면 수술해야 됩니다. 혈관에 올라가면 대머리예요. 대머리예요. 유전적인 대머리예요. 나이 먹는다고 우리 안 올라가요. 정상적인 사람은. NJH학교 남녀 고등학생 자녀 2명 있습니다. 가다시를 맞아야 된다. 자, 이제 저거 잠깐 좀 길게 설명을 할게요. 여성의 자궁경부암을 유발하는 것은 HPV라고 하는 휴먼 파필로마 바이러스라는 일종의 사마귀 바이러스입니다. HPV의 종류가 1번부터 뭐 30몇 번까지 여러 가지 종류가 있는데 그 중에 특정 번호의 HPV가 여성의 자궁경부에 노출이 되면 자궁경부암을 일으킬 수가 있어요. 무슨 얘기인지 알겠죠? 접촉으로 옮는 병이에요. HPV 바이러스가 접촉을 통해서 자궁경부에 가서 닿으면 거기서 감염이 일어나고 세월이 지나면 경부암으로 변해요. 가다실은 그 HPV에 대한 면역을 유발하는 예방접종, 백신이죠. 자, 우리가 이제 백신 얘기를 하면 이번에 미국
보건부 장관이 안티백신, 백신에 반대하는 사람인 것처럼 얘기가 되는데, 저는 백신은 신중하게 선택해서 맞으면 된다라는 게 내 생각이에요. 저는 제 자녀나 제 자녀 아들, 딸에게 가다실 맞으라는 얘기를 안 해요. 왜냐하면 그거는 예방이 가능한 거예요. 남자가 저 백신을 안 맞고 HPV에 노출되면 아무런 증상이 없어요. 내가 그거를 내 배우자나 사랑의 대상이 되는 여성에게 옮겨줄 수 있어요. 그러면 남자는 이걸 뭘로 막을 수 있어요? 네, 콘돔을 사용하면 됩니다. 그러면 옮을 일이 없죠. 그 다음에 도대체 남자가 일생을 살면서 얼마나 많은 여성들이랑 얼마나 많은 관계를 하게 되면 저런 병이 옮게 될 정도의 여성을 만나게 될까? 라고 생각해 보면 확률이 굉장히 희박하죠. 그래서 요즘은 뭐 결혼하지 않고도 임신과 출산을 하는 것에 대해서 사회적인 통념상 그게 전혀 비난의 대상이 되지는 않으니까 상관은 없긴 하겠지만 내 자녀가 뭐 그렇게 흔히 말하는 다양한 성관계를 맺는 것에 대해서 저는 동의하지 않습니다. 어떻게 사는지 모르긴 하겠지만 저는 그렇게 얘기했어요. 그렇게 사는 게 아니다. 가다실 맞고 아무렇게나 살아도 되는 그런, 물론 뭐 가다실 만나고 해서 아무렇게 산다는 얘기는 아니긴 하겠지만 그렇게 흔히 생기는 병이 아니고 전염력이 그렇게 높은 게 아니면 정말 멀티플 섹스 파트너가 있지 않는 한 꼭 맞아야 될 일은 아니다. 하는 게 제 생각입니다. 특히 뭐 남자는 콘돔을 사용하게 되면 100% 예방이 되니까 굳이 남자가 맞아야 될 이유가 있느냐. 근데 뭐 저걸 갖고 정부에서는 공짜로 놔준다 그러는데 저는 맞아야 될 이유도 없고 그렇게 난잡한 성생활을 하는 거에 대해서 자녀한테 그러지 말으라고 교육하고 싶은 그런 꼰대 같은 사람입니다. 여성도 매한가지죠. 그래서 맞으면 효과 있어요. 그러니까 뭐 단 0.0001% 뭐 섹스 파트너가 한두 명밖에 없었는데도 걸렸 확률까지도 맞겠다. 맞으세요. 저는 그런 확률은 거의 없다고 보기 때문에 맞지도 않고 맞으라고 권하지도 않습니다. 이런 문제에 대해서는 각각의 개인의 모랄리티도 연관이 있기 때문에 그냥 이거 안 맞으면 큰일 나는 것처럼, 걸리면 곧 죽을 것처럼 그렇게 얘기하는 거는 백신 제조사의 이제 그거고요. 특히 남자들한테도 맞아야 된다고 얘기하는 건 도대체 무슨 근거를 갖고 하는 얘기인지 저는 개인적으로 동의하지 않습니다. 이러면 제가 꼭 뭐 안티 백시니스트처럼 얘기 들리는데, 맞아야 될 백신은 맞아야 되지만 세상의 모든 병을 백신으로 막겠다. 그리고 나는 아무런 조심도 하지 않고 그냥 편한 대로 마구 살겠다는 거에 대해서는 저는 동의하지 않습니다. 뭐 헬페스 조스 대상포진 백신도 좀 매한가지고, 독감도 매한가지고, 폐렴 백신도 매한가지고 다 그렇게 말씀드리는 게 그런 겁니다. 걸리지 않도록 애를 쓰는 게 더 중요하다. 그리고 노력하면 그건 안 걸릴 수도 있는 병이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네요. 네. 뒤통수에 비립종처럼, 비립종이라는 건 새끼 손톱만큼 생기지 않아요. 피부에 생기는 혹이에요. 예. 비립종은 아닐 거예요. 20년 이상 되고 새끼 손톱 크기면 굉장히 큰 피부에 생긴 종양이에요, 종양. 예. 제가 하는 게 좋습니다. 네. 발바닥이 거북통처럼 해서 갈라진 거죠. 예. 무좀일 수도 있고, 저기가 생겨서 수도 있죠. 각질 두꺼울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검사를 하고 무좀이면 무좀약, 무좀 아니면 유리약 크림 쓰면 됩니다. 트리트먼트 생산 중단됐을 텐데 0.1%면 너무 높아요. 예. 한국인이 쓰시는 건 0.01%입니다. 구할 수 있으면 쓴다면 그 정도 쓰세요. 예. 0.1% 한국인이 쓰는 거는 뭐 견딜만한 한국인 피부는 없을 거예요. 뭐 세타필 발에 발라도 상관없습니다. 독감 백신도 매한가지예요. 제가 얘기했잖아요. 저는 안 맞는다고요. 63시거든요. 저는 안 맞아요. 독감에 안 걸리게 애를 쓰고 살긴 하겠으나 걸리면 뭐 일주일을 알아야죠. 인플루엔자 백신이 그게
항원성이 보이는 게 네 가지가 있어요. 네 가지. 그 사가 백신이라는 게 그 얘기입니다. 예. 그 영어로 MNOP인가 뭐 그래요. M1, N2 뭐 저기 P3 뭐 이렇게 넘버가 쭉 붙어요. 이게 서브 타입에 따라서 백신의 효과가 있다 없다 하는 거는 WHO에서 원래는 어떤 타입이 유행할 거다라고 그냥 예측하는 거예요. 그는 지난 오랜 세월 통계가 있으니까 예측이 맞기는 하겠지만 반드시 맞지 않아요. 유행하는 인플루엔자가 달라지게 되면 그게 맞지 않으면 뭐 50% 이하의 효과로 뚝 떨어집니다. 맞을 확률이. 그러니까 독감에 걸릴까 두려워하지 마시고요. 독감에 걸리지 않게 몸 관리를 잘하고 살아라는 거예요. 건강 관리는 여러분이 할 수가 있잖아요. 여러분들이. 제가 늘, 저 사람 나와서 맨날 하는 게 똑같은 얘기야. 예, 10시, 11시에 자고, 8시간 푹 자고, 하루에 3끼 식사 정시에 하시고, 영양 골고루 섭취하시고, 하루에 1시간 정도 가볍게 운동하시고, 네, 과일 잘 드시고. 뭐, 그러면 안 걸려요, 독감. 특별하게 지병이 있지 않는 한. 제가 얘기하는 건 보통 사람 얘기예요. 지병이 있는 분들은 맞아야죠. 당연히. 그걸 뭐, 말할 필요가 없죠. 근데 지병이 없는 사람들, 그냥 건강하게 잘 사는 분들이면 그냥 그대로 잘 살면 된다는 거예요. 백신은 꼭 맞아야 되느냐? 네. 각자의 생각인데, 저는 걸리면 앓고 지나가겠다는 거예요. 예. 지금까지 뭐 독감이 걸렸냐 안 걸렸냐 잘 몰라요. 뭐 감기 몸살 걸려서 일주일 고생한 적은 몇 번 있었는데, 그러고 나면 또 지나가요. 네. 그런 겁니다. 네. 불안하다? 맞으세요. 예. 그런 걸 제가 건강염려증이라 그러죠. 발뒤꿈치에 부드럽게 하는 게 얘기했잖아요. 무좀일 수도 있고 그냥 각질이 두터워진 걸 수도 있다. 검사해봐야 됩니다. 미녹시딜 먹으면 혈압 떨어집니다. 그래서 저는 뭐 환자들이 미녹시딜 먹을 것 같으면 미녹시딜 바르는 제제를 쓰라 그래요. 신조에도 먹는 건 상관없습니다. 호텔 수영장 안에 침이 둥둥 떠다닌다? 침은 떠다니지 않는데 떠다니는 거면 그거하고 다른 물질일 거예요. 침 아닐 거예요. 침은 여러분 뭐 뱉어보시면 아시겠지만 금방 희석돼 버리죠. 인플레이션이 다시 발생할 경우 미국 경제가 이를 대비하기 어려울까요? 이제 이게 각국의 중앙은행이 존재하는 이유가 뭐냐면 화폐 가치 유지하는 겁니다. 이제 화폐에 대한 얘기를 잠깐 말씀드릴게요. 뭐 다 아시는 얘기일 수도 있는데 예전에는 화폐, 지폐, 종이 돈과 금이라는 자산이 묶여 있었어요. 그래서 금 1트로이 온스당 미 36달러, 당시 미국의 36달러를 고정시켜 놨어요. 그게 전 세계적으로 고정되어 있고 이거를 확정시켜 놓은 게 브레튼 우드 협정이에요. 그리고 나머지 각국 화폐들은 전부 달러에 연동돼서 가격이 왔다 갔다 하는. 그래서 미국이 달러를 얼마를 찍어내더라도 항상 36달러를 갖고 오면 1트로이 온스를 주게끔 약속을 했는데 이제 문제는 이제 그 베트남 전쟁 때였죠. 베트남 전쟁 때 60년대 중반부터 미국이 베트남 전쟁에 뛰어들면서 엄청난 전쟁 비용이 발생했고 미국은 급할 때마다 윤전기를 돌렸습니다. 달러를 돌렸고 달러를 찍어내다 보니 세계 각국에서 전 세계 인플레이션이 됐죠. 미국도 당연히 인플레이션 되고 이런 상황에서 그 상황을 보니 특히 프랑스에서 그랬어요. 야, 저렇게 돈을 찍어내면 미국은 금을 만들어낸 나라도 아닌데 연금술이 있는 것도 아니고 아무리 이 뉴욕 연방은행에 금이 많이 있다 하더라도 그것을 어떻게 달러가 지금 금으로 바꿔줄 수 있겠냐. 그래서 우리 금 어디 있냐고 보여달라는 독일 하원의원도 있었고 프랑스에서는 금을 실제로 달러를 갖다 주면서 금 달라 그랬어요. 그래서 안 주니까 여기 있으니까 걱정하지만 안 줬죠. 미국이 이제 전 세계 깡패 국가잖아요. 최고의 무력을 갖고 있는 거고 뭐 그러니까 말을 들을 수밖에 없죠. 근데 너무 심하니까 도저히 미국의 닉슨 대통령 때 더 이상 이거 우리 금으로 달러를 패깅한 시스템을 금 본위제를 할 수가 없다. 그러니까 이제는 금 못 준다. 근데 이걸 선언을 할 때 엄청난 일이 벌어져야 되잖아요. 실제로 약속을 다 어겨버리고 전 세계 뭐 기본 제도가 무너지는데
그러면서 미국의 달러 패권을 유지할 수 있는 방법이 없잖아요. 근데 닉슨은 누굴 데리고 있었냐면 헨리 키신저라고 하는 아주 똑똑한 책사가 있었죠. 외교안보 담당 보좌관인데 미국의 달러 가치를 뭐랑 연동시키냐면 석유랑 연동을 시켜요. 그 당시 사우디 왕가의 석유를 매매하고 있던 사우디 왕가가 누구죠? 예, 사우디 왕가랑 딜을 합니다. 사우디는 땅은 넓고 인구는 적고 석유는 많이 나와요. 근데 거기는 수니파예요. 그러니까 늘 옆에 있는 이란이나 이런 그 강경 시아파들한테 시달리고 왕권이 안정되어 있지 않으니까 거꾸로 이제 제안을 하죠. 사우디의 레알인가요? 리알 황가가 있을 거예요. 사우디 화폐를 미국 달러랑 패깅을 하고 그 다음에 사우디 왕가의 안전과 사우디의 국방을 미국이 책임져 주겠다. 단 너네 나라에서 나오는 모든 석유는 반드시 외국이랑 거래할 때 달러로만 거래해라. 그게 이제 페트로달러라고 해서 이제 그때는 달러랑 석유랑 연동을 시켜 놓은 거죠. 근데 석유 없이 세상이 안 돌아가니까 그 약속을 그것도 뭐 정식 조약도 아닙니다. 협약입니다. 행정협약으로 맺어놓고 지금까지 미국이 이제 그 달러의 패권을 유지해왔던 이런 시스템이에요. 그러니까 어찌됐든 전 세계 모든 종이돈은 다 이제 피아트머니라 그래서 그냥 정부의 신뢰로 찍어내는 윤영기로 찍어내는 이런 복사지하고 똑같습니다. 근데 이게 가치를 유지해야 되니 온갖 이제 장치들을 갖다 붙이는 거죠. 온갖 장치들을. 그래서 중앙은행이라는 제도가 만들어진 이유가 이 중앙은행에서 이 종이 쪼가리의 가치를 유지해주고 그것을 서로 신뢰할 수 있게끔 담보를 해줘야 되는데 제일 중요한 게 뭐냐? 인플레가 되면 안 된다는 거죠. 지나치게 인플레가 돼버리면 누가 그 종이를 갖고 있겠습니까? 대표적으로 1차 세계대전 이후에 독일의 바이마르 공화국의 뭐 초하이퍼 인플레이션 때문에 바이마르 무너지고 히틀러가 집권을 하잖아요. 그래서 중앙은행의 기능이 그거예요. 인플레이션을 억제한다. 그래서 미국의 인플레이션이 생길 요인도 많고 미국의 인플레이션이란 건 어찌됐든 전 세계로 수출되게 돼 있죠. 왜냐하면 전 세계가 달러에 다 연동이 돼 있으니까. 그래서 지금 현재 미국의 인플레이션이 생겼던 이유는 지난 트럼프 1기 행정부 때, 그 다음 바이든 행정부 때 연속해서 8년 동안 단 한 번도 달러 발행량을 줄인 적이 없어요. 엄청난 돈을 찍어냈죠. 뭐 코로나 핑계로 또 코로나를 극복하기 위해서, 그 다음에 뭐 미국의 중산층의 안정을 위해서 트럼프 때 찍은 돈이 4조고 바이든 때 찍은 게 6조인가 9조인가 그래요. 그러니 인플레이션 안 생기면 이상하죠. 9조 달러입니다 다. 그래서 이제 허겁지겁 금리를 올렸던 거고 금리가 5.5%에서 지금 5.25% 지금 5%까지 내려왔나요? 2번 내렸죠? 그러니까 이제 한 5%까지 내려왔겠네요. 네. 5% 금리면 연리 5%면 저희들이 세상을 처음 살았던 80, 90년대, 2000년대 그리 높은 금리 아니었어요. 근데 사람들은 그 이후에 그 제로 금리, 뭐 1% 금리 요때를 살아본 사람들은 지금 금리가 힘든 거죠. 그래서 금리를 내려라 그러고 뭐 경기를 낮추기 위해서 저희 경기를 호전시키기 위해서 금리를 내려라 라고 얘기를 하는데 금리 내리면 인플레 또 생기겠죠. 그래서 어려운 거예요. 미국이 아까 김정은 쌤은 다시 금리를 올려야 되는 상황이 생길 수도 있다. 뭐 인플레이션 되면 무조건 올립니다. 폴 볼커 같은 경우에 그때 이제 그 달러의 기축 통화가 달러의 그 금 본위제가 무너지고 닉슨 행정부 때 그 유명한 그 사건이 있었죠. 금리를 계속 낮춰가지고 자기 재선을 위해서 이제 금리를 낮춰서 하다가 부동산이 이제 금리가 오르고 부동산이 오르고 뭐 이제 난리가 났었어요. 물가가 오르고. 그때 대통령 닉슨이 시키는 대로 말 잘 듣던 그 푸들 같은 연준 의장이 아스펀지라고 하는 유명한, 그러니까 악명이 높은, 무능하고 악명 높은 아스펀지라고 하는 연준 의장이 있었어요. 그 사람을 자르고 누굴 시키냐 그러면 폴 볼크라고 하는 인플레이션 파이터를 하죠. 임명을 하죠. 폴 볼크가 한 일은 딱 하나입니다. 금리를 연 28%까지 올렸습니다. 금리를 28%. 그래서 죽여버리겠다고 하는 많은 사람도 있었어요. 폴 볼크는 항상 권총 갖고 다녔다는 얘기가 있을 정도로 미국에 뭐 파산하고 뭐 농장 다 파산하고 뭐 난리가 났었죠. 그러고 난 다음에 미국의 달러 가치가 기축통화를 유지하면서
인플레이션이 낮춰졌던 거죠. 그래서 이런 관계입니다. 그러다 보니 지금 요 트럼프가 행정부에서 어떤 정책을 또 펴나갈지 모르겠지만 재정 적자가 계속 늘어난다 그러면 당연히 미국 금리는 오르고 인플레이션이 생길 수밖에 없죠. 그럼 또 금리 또 올려야죠. 미국의 기준금리라는 거는 그날 매매되는 그 은행 간 거래 그 금리예요. 하루 금리예요. 그게 기준금리라는 게. 그 금리에 맞춰서 미국에서 화폐량을 조정하겠다는 얘기예요. 근데 실질적으로 시장에서 정하는 금리는 뭐냐면 미국 국채 10년물이에요. 미국 국채 10년물 금리가 오르면 오르는 겁니다. 지금 미국 10년 국채 금리가 4.몇 %로 계속 오르잖아요. 트럼프가 되고 난 다음에. 그러니까 오를 거라는 거예요. 그러면 금리가 오른다. 예, 돈은 많이 풀렸다. 이렇게 보겠죠. 네. 재임 중 대통령이 기소하자는 정책은 뭐 미국에서는 당연히 유효하고요. 미국에서는 트럼프에 대한 모든 기소가 취소될 겁니다. 예. 한국도 그 약속은 지켜야 됩니다. 그러니까 정치적 이해관계를 떠나서 재임 중의 대통령에서 일반 형사에 대해서는 소추하지 않는다. 이게 맞죠. 그걸 무너뜨린 게 지난 문재인 정부고 지난 정부의 정부에서 했던 그런 정책들이 지금도 나쁜 영향을 주고 있죠. 그때 기소했던 사람이 윤석열 대통령, 한동훈 지금 비대위원장 하는 사람들이 그 당시 수사 검사였죠. 예, 문재인의 앞잡이 노릇을 한 거죠. 여러 가지 다른 의미로 받아들일 수 있지만 현직 대통령에서 일반 형사범죄로 소추하지 않는다. 그만큼 국가의 지도자는 임기가 보장돼야 된다는 거예요. 임기 보장을 우리가 너무 우습게 하고 탄핵을 입에 한 번 올리는데 그런 일은 한 번 해봤으면 돼요. 또 할 얘기는 아닙니다. 그래서 재임 중인 대통령에서 기소하지 않는다. 당연한 얘기죠. 우리나라 저성장은 이미 고차가 됐을 겁니다. 경제성장에서 제일 중요한 게 정책의 지속성이지만 그 더 중요한 기제에 깔린 게 인구 증가율이에요. 우리나라가 다시 옛날 같은 성장률 불가능할 겁니다. 왜냐하면 인구가 감소하는데 어떻게 성장이 늘어나요? 인구가 감소하는데. 아까 유럽의 경제 얘기도 김종원 선생님이랑 잠깐 얘기했지만 변하지 않는다. 유럽이 인구가 감소하는 나라입니다. 유럽의 인구가 늘었다. 그거는 중동 이민을 받아서 늘어난 거지. 실제로 유럽에 거주하던 오리지널 국민들의 그게 늘어나지는 않았다. 그래서 인구가 감소하는 나라에 국가 미래는 없습니다. 포천에서 영향력 있는 기업가 100인이 올랐다. 대단한 걸까요? 저는 아니라고 봅니다. 이재용 회장은 본인의 능력으로 인정받는 일을 지금까지 단 하나도 해놓은 게 없습니다. 저는 뭐 4, 5년 전부터 삼성전자가 안 좋을 거라고 계속 얘기했던 사람이에요. 왜냐? 새로운 일을 안 한다는 겁니다. 돈은 많이 쌓여 있을 겁니다. 삼성전자가 갖고 있는 현금 보유량이 엄청날 거예요. 수십조 단위일 겁니다. 일을 해야죠. 새로운. 돈을 버는 거는 금융업밖에 없습니다. 그럼 금융업을 하든지. 근데 삼성전자는 제조업이거든요. 삼성전자 같은 데서 뭘 했어야 되느냐? 네, 양자 컴퓨터를 했었어야죠. 안 했잖아요. 그러니까 제조업에서 할 수 있는 일을 했어야 되는데 안 하는 거죠. 가장 영향 있는 기업가, 현재는 그럴 수 있겠죠. 100인이 올라 있을 수 있겠지만, 글쎄 5년 뒤에도 삼성전자 이재용 회장이 가장 영향이 있는 기업가 100인에 남아 있을 수 있을까요? 저는 회의적으로 봅니다. 왜? 새로운 일을 안 하지 않습니까? 새로운 거. 우리가 생각하지 못했던 새로운 일을 해야죠. 그래야지 미래가 있죠. 비트코인이요, 잘 모르겠습니다. 뭐 지금 아마 이제 뭐 1억 왔다 갔다 하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제가 경제를 공부를 할 뿐이지 투자는 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투자를 하면 제 속이 상합니다. 오르면 올라서 속상하고요. 속이 상하죠. 너무 좋아서. 네, 떨어지면 정말 떨어져서 속이 썩습니다. 네. 그래서 저는 내 건강과 이런 투자의 수익으로 내 건강을 바꾸고 싶은 생각이 털 것만큼도 없습니다. 그래서 경제를 공부하는 거는 재미있고 국가 경제를 다 바라보는 어떤 뭐 생각을 할 수 있는 그런 공부의 개념으로는 하지만 투자는 하지 않습니다. 비트코인 투자 어떻게 보냐고요? 제가 알기로는 비트코인은 발행 액수가 정해져 있을 겁니다. 그게 어차피 암호화폐이기도 하고 그게 만들어지는 기본 구조상 총 발행량은 정해져 있을 거예요. 더 늘릴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금하고 똑같은 가치를 가질 거라고 보죠. 왜냐하면 금이라는 게 이미 생산이 거의 우리가 채굴 가능한 금은 다 됐다고 봐야 되겠죠. 다행인 건 금이 없어지지 않듯이 비트코인도 없어지지는 않죠. 그게
블록체인 기술로 뭐 7개인가 8개의 자릿수를 다 채우면 하나가 채굴이 되는 거거든요. 채굴하는 과정에 들어간 건 전기값만 들 거고, 네. 뭐 전기세가 되게 싼 나라에서 많이 채굴했죠. 뭐 부탄이 그렇게 수력 발전이 많아서 비트코인 많이 했다 그러는데, 지금 트럼프나 미국 그 SEC에서 이 비트코인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보는 이유는 여러 가지 의미가 있지만 제가 볼 때는 두 가지 의미가 있다고 봅니다. 하나가 뭐냐면 중국을 물먹이는 데는 비트코인이 좋다. 중국은 지금 비트코인을 채굴하는 거나 거래하는 것 자체를 불법 행위로 봅니다. 굉장히 엄격하게 처벌한다고 들었어요. 왜 그럴까요? 예. 중국 내 자산이 다 비트코인을 통해서 외국으로 나가요. 비트코인이라는 게 그렇잖아요. 암호만 거래되면 다 외국으로 돈을 쉽게 옮길 수 있죠. 그래서 처음 비트코인 나왔을 때 저게 마약이나 뭐 범죄 혐의에 있는 사람들이 돈을 쓰게 되니까 통제할 방법도 없고 뭐 이런 얘기 때문에 했는데, 비트코인이 중국 시장에서 중국이 갖고 있는 재화, 뭐 돈이라는 거는 뭐 옳게 번 것도 있고 뭐 나쁘게 번 것도 있고 불법으로 번 것도 있고 합법으로 번 것도 있지만, 중국과 같은 저런 통제 경제에서 돈 빠져나갈 수 있는 방법은 비트코인밖에 없겠죠. 그래서 미국에서는 그럴 게 아닌가, 중국의 자본 이동을 미국으로 빼게 하기 위한 합법적인 수단을 제공하는 목적이 있지 않을까? 뭐 제 개인적인 내피셜이에요. 그 다음에 또 비트코인을 뭐 이렇게 미국에서 이제 SEC에서 선물 거래 할 수 있게끔 허용한 이유는 미국이 갖고 있는 금 보유량이 한계가 있다. 한계가 있으니까 비트코인도 결국은 저게 뭐 실물로 돌아다니면서 인플레이션을 유발할 가능성이 없거든요. 그러니까 비트코인에 돈이 많이 몰리면 미국이 많이 찍어냈던 돈이 비트코인에 잠겨 있는 거예요. 돈이라는 거는 돌아다닐 때 인플레이션을 유발하지 그냥 잠겨 있으면 인플레이션 유발하지 않아요. 그래서 많이 발행된, 과잉 발행된 달러의 저수지 같은 역할을 그렇게 활용할 목적도 미국은 갖고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어요. 미국 연준의 그 여러 가지 FOMC 위원들이 이 문제를, 비트코인을 법의 테두리 안으로 끌고 들어오는 이유는 그런 목적이 있을 거다. 그러니까 많이 발행된 미국 달러를 이렇게 인플레이션 유도하지 않게끔 버퍼링 해줄 수 있는, 많은 돈이 잠겨 있을 수 있는, 그래서 홍수를 일으키지 않는, 인플레이션 홍수를 일으키지 않게 할 수 있는 그런 버퍼링이나 저수지 역할을 할 수 있게끔 비트코인을 양성하고 시장에서 거래를 촉진시키는 게 하지 않을까라고 보는 거죠. 네. 금값은 장기적으로 늘 오르죠. 왜 그러냐면 돈은 많이 찍고, 법정화폐라 그러거든요. 윤전기 돌리는 돈, 그 피아트머니라 그러기도 해요. 금융용어는 그렇게도 해요. 그 피아트머니는 윤전기 돌리는데 그거는 많이 찍을 수 있는데 금은 채굴량이 정해져 있잖아요. 당연히 오릅니다. 예. 얼마나 오를 거냐, 그 오르는 비율을 기대하고 기다리는 사이에 내가 주식을 하거나 비트코인을 하거나 부동산을 투자하거나 다른 어떤 유가증권에 투자를 해서 얻는 이익보다도 더 많을 거냐, 그거는 이제 따져봐야죠. 금의 미래 가치는 계속 유지됩니다. 네. 왜냐하면 생산량이 한정되어 있어서 그래요. 모르죠. 저기 여기 지구에 큰 하나, 어떤 행성이 하나, 행성의 소행성이 떨어졌는데 금덩어리로 된 게 떨어졌다. 큰 화재 없이. 그렇다고 치면 모를까, 금의 미래 가치는 계속 유지됩니다. 그리고 앞으로 금값은 제가 보는 관점에서 좀 더 많이 오를 수도 있다. 왜냐하면 돈을 많이 찍었고, 뭐 트럼프도 재정 적자 계속 유지할 거고, 그런 상황이라면 금값은 오르겠죠. 가치는. 다만 금을 사서 쟁여놓고 금값이 오르길 기다리는 것보다 미국의 10년물 국채를 사서 4% 5%의 수익을 낼 수 있으면 어느 게 더 오를 거냐? 그래서 미국 국채 금리가 되게 오르면 금값은 그거로 떨어져요. 반대로 가더라고요. 그러니까 이제 그런 투자자들은 이제 그런 거 저런 거 생각해 봐야 되겠죠. 이런 거 저런 걸 생각을 해보면 결국 투자는 다 분석을 하고 마지막 순간에 그 많은 걸 다 알고 난 다음에 돈을 넣어야 돼요. 내 돈을 투자를 하는 겁니다. 그러면 그때부터 여러분들 심장은 벌렁거릴 겁니다. 오르면 좋아서, 떨어지면 마음 아파서. 제가 하지 않는 이유는 그러면 내가 건강에 나빠서. 그런 거를 생각하시고 그냥 열심히 일해서 돈을 벌잖아요. 그러면 그냥 노동소득, 사업소득은 그런 게 없으니까 예측 가능하고 그 일을 하는 거죠. 제가 주식을 하지 않는 이유, 투자를 하지 않는 이유 딱 그거 하나입니다. 내 마음 편하게 살기 위해서. 가족끼리 같은 물에 목욕하는 거 건강상 좋지는 않죠. 샤워하고 간단히 끝내는 게 제일 좋습니다.
희고무줄은 뭐예요? 예. 하여튼 여러 사람 모이는 데는 뭐 여러 사람 쓰는 거는 다 전염병이 올 수 있다 생각하시면 됩니다. 흔치 않은 성관계 때문에 걱정이 돼서 가다실 맞는 사람들이라면 목욕탕을 안 가는 게 당연히 답이죠. 훨씬 더 지저분하니까. 지금 먹는 거예요. 축가다 밟아서 발톱에 피 먹는 거니까 시간 자는 없어집니다. 20대 후반의 청년 58번이 발견되었다. 가다시 사과를 맞은 상당인데 국가를 맞아야 할까요? 글쎄요. 불안하면 맞으시죠 뭐. 그 대퇴골두 무혈성 괴사, 저게 에이바스큐로 네크로시스라 그러죠. 견딜만 하면 견디는 겁니다. 견딜만 하면 견디는 거예요. 언젠가는 해야 될 겁니다. 몸을 쓰는 대퇴골에 무게가 많이 실리는 그런 일은 하시면 안 됩니다. 30살에 인공관절하면 인공관절 수명이 또 있어요. 그게 무한정 길지가 않아요. 제가 레지던트 할 때 그때 정형외과 의사님들 들은 얘기로 기억나는 거는 15년 정도라고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늦출 수 있으면 늦추는 게 좋아요. 운동장애가 심하면 해야 되고요. 그 시기는 이제 주치의랑 상의해서 본인이 정하는 거죠. 몸은 쓰되 무릎 그 대퇴골두가 있는 부위에 압력이 가해지는 거는 그런 직업은 바꾸셔야 됩니다. 갱년기 50세 여성으로 이제 먹는 게 나을까요? 본인이 불편하면 먹는 거예요. 저라면 제가 여자가 아니기 때문에 말을 못 하겠지만 안 먹죠. 그냥 불편하면 내가 갱년기라서 겪는 여러 가지 신체적 불편함이 못 견디겠다 먹는 거고요. 사춘기 때 여러분들이 막 그 질풍노도의 시기를 겪잖아요. 정상이잖아요. 사춘기에 뭐 느끼는 불편함 정상이에요. 견딜만 하면 견디는 거고 못 견디겠으면 드시는 거예요. 비타민C 씨름 바르는데 농도는 높을수록 좋은 건가요? 바르나 안 바르나 별 차이는 없을 겁니다. 자극이 없으면 높은 거 쓰는 게 좋죠. 대학병원 가서 뒤꿈치 무좀인지는 피부과 전문의를 만나서 검사해야 됩니다. 본인이 알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다. 결혼한 남자가 탈모인지 아닌지 알 수 있는 것이 시댁을 보면 되죠. 유전이니까 시아버지 시어머니 보셔갖고 머리털 없으면 머리털 수가 적으면 두 분 다 그러면 뭐 남자도 무조건 100%죠. 한쪽만 그러면 50%입니다. 손톱에 물결이 생기는 건 손톱 뿌리에 병이 생겼었던 거니까 지나가면 새도 좀 나와요. 손톱 뿌리에 병 없으면. HPV 콘돔 쓰면 된다니까요. 님에게 먹고 있을 때 임신하거나 님에게 끊고 한 달 이내에 임신하면 기형아를 놓습니다. 한 달 지나면 괜찮습니다. 입술 안쪽에 검은 점이 10년 됐다. 커지지 않으면 그냥 갖고 사세요. 별거 아닙니다. 그럴 수 있죠. 오랄 섹스를 하게 되면 남자의 귀두 부위나 이런데 HPV가 있는 상태에서 오랄 섹스를 하게 되면 뭐 이게 동성이든 이성이든 오랄 섹스를 하게 되면 비인도암 걸릴 수 있습니다. 접촉을 통해서 없는 겁니다. 만성 신부전 5기인데 바르는 건 상관없습니다. 당연히 없습니다. 이렇게 접촉을 통해서 없는 거예요. HPV나 곰팡이나 헤르페스나 다 접촉을 통해서 얼마예요. 미국은 맞아야 한다고요? 직원이 체크인한 손님 방에 자기 일 끝내고 가는 것을 무슨 얘기인지 모르겠네. 유님이. 그러니까 백신 맞는 거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뭐 본인이 결정하는 겁니다. 아다팔렌을 잘 썼는데 갑자기 따가워졌다는 건 아다팔렌 부작용이 아니고 지루성 피부염이 생겨서 그래요. 지루성 피부염이 생기면 아다팔렌 바르면 따갑습니다. 그러니까 한 일주일 쉬고 스테로이드 일주일 바른 다음에 다시 쓰시면 됩니다. 머리 두피가 간지러운 건 지루성 두피염인데 지루성 두피염이 있을 때 여드름 약을 바르면
따가울 수 있어요. 근데 지루성 두피염과 여드름이 같이 생겼다 그러면 발라야 되겠죠. 봐야 됩니다. 설탕이 피부에 농양. 여러분, 설탕 좋은 음식이에요. 많이 먹어서 문제인 거죠. 얼마나 먹냐가 중요한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음식 갖고 음식 때문에 무슨 병이 생긴다고 얘기하는 의사들이 있다면 그 의사가 이상한 사람이에요. 그거는 음식 자체에 문제가 있는 게 아니라 그 음식을 많이 먹는 게 문제인 거예요. 많이 먹는 사람이 문제지 그 자체가 문제가 있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설탕이 문제가 있는 게 아니라 설탕을 과잉으로 먹어서 문제인 거예요. 그것 때문에 피부 노화에 영향 주는 건 없지만 다른 내과적인 문제가 생길 때. 감아도 간지럽다. 지루성 두피염이 있는 거죠. 그거 탈모하고 상관없어요. 그거 탈모하고 상관없어요. 지루성 두피염이 오래되면 지루성 탈모가 있지만 그건 두피염이 치료되면 다 머리가 원래대로 나요. 모발이 얇아지는 거는 대머리 증상입니다. 유전적인 대머리. 네. 독감은 뭐 어찌됐든 각자 알아서 하시면 돼요. 네. 네, 내성 발톱은 압박이 돼서 그런 거예요. 압박. 그러니까 발톱을 직선으로 자르세요. 네. 피리독살 뭔지 모르겠는데요. 네. 금리가 올랐을 때는 뭐 저축금리 많이 6.5% 올랐죠. 근데 그게 뭐 몇 년씩 주지는 않을 거예요. 대부분 다 변동금리이기 때문에. 자녀들한테 그 성적 윤리에 대한 교육은 필요하겠죠. 네. 돈이 들잖아요. 가다시 공짜로 놔주는 게 아니잖아. 공짜라면 뭐 모르겠어요. 특별한 부작용은 없지 많지 않아요. 예. 면허 가지고 먹고 사는 직업은 되게 이제 재미없는 직업이죠. 예. 면허 갖고 하는 직업은 의사도 매한가지고 간호사도 매한가지입니다. 예. 면허 갖고 먹고 살겠다고 생각하는 것은 굉장히 아니한 생각일 가능성이 많다. 뭐가 됐든 적극적으로 살아갈 생각을 해야죠. 예. 바로 생기죠. 예. 아니요, 저 몇 년마다 맞아야 될 거예요. 나 정확한 건 모르겠는데. 하여튼 저는 안 맞습니다. 녹내장 때와 이소트레이트는 상관없어요. 예. 당뇨병의 가장 큰 원인은 유전이에요. 유전적인 요인이 있는 사람이 단 거 많이 먹으면 나타나는 거죠. 일반적인 사람이 가족력이 없다, 단 거 많이 먹으면 비만이 생기죠. 네. 티파니스 아침을 님은 왜? 닉네임이 뭐가 문제가 있나요? 같은 사람이라고? 예. 두 분을 주면 안 되지. 예. 아파트를 개명해서 투란더트라고 했더니 됐다고요? 네, 잘하셨습니다. 즐겁게 공연 보시고, 네. 아주 뭐 재밌는 공연, 기억에 남는 공연이 될 거라고 기대하고 있습니다. 저도. 네. 재밌으면 또 보시면 되죠, 뭐. 이게 뭐 매년 하는 것도 아니고 일반적인 영화랑 다르죠. 제가 우스갯소리로 그랬어요. 제작비가 한 200억 정도 드는데, 가서 동시에 공연 보는 사람이 7,000명 정도 볼 거예요. 10,000명 정도 본다고 치고, 한 명이 보는 게 몇십만 원어치가 될 거예요. 그래서 저는 가서 본전 빼기 위해서 열심히 보기로 했습니다. 네. 녹내장 있으면 탈모약을 못 먹느냐? 상관없어요. 드셔도 돼요. 네. 회전근개 봉합술을 CT 촬영을 꼭 해야 되나? 글쎄요. 꼭 해야 되나요? 여쭤보시죠. 꼭 해야 될 것 같지는 않은데. 잘은 모르겠어요. 제가 이제 좀 뭐 정형외과 전문의가 아니기 때문에 모르겠는데 봉합 수술하고 난 다음에 수술 전에는 확인해 봐야 되겠죠. 어디 수술할지 정해야 되고 수술하고 난 다음에는 글쎄요. 사진으로 확인하는 것보다 기능으로 확인할 수 있지 않을까요? 네, 저는 그렇게 생각하는데요. 네. 박세훈님은 대학병원 가셔가지고요. 이게 이제 화농성 한선염이라는 병이거든요. 등 종기까지 생기면 약을 많이 먹어야 돼요. 피검사 하시면서 먹어야 돼요.
주기적으로 맞아야 될 겁니다. 안압이 높은 건 안과쌤하고 상의하셔서 넣는 약이든 아니면 먹는 약도 먹어야 될 겁니다. 네, 오늘도 여러분들과 함께 이 얘기하는 사이 벌써 시간이 다 됐네요. 네, 다음 주는 손님이 누구죠? 네, 다음 주는 역사학자 이명환 박사님 모시고 역사 얘기를 또 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에게 이런 선물을 제가 드릴 수 있게 돼서 굉장히 좋고요. 여러분들도 이런 걸 통해서 여기서 그걸 다 배우지는 못하잖아요. 그죠? 여기서 뭐 이런 그런 전문 분야의 유튜브를 정보를 얻으려는 게 아니라 들으시고 그분들이 하고 있는 유튜브를 가서 보시면 이명환 선생님이 하고 있는 유튜브, 그다음에 우주문제 지웅배님이 하고 있는 것도 보시고, 전인구 선생님이 하고 있는 전인구의 경제연구소 이런 거 보시면 굉장히 여러분들이 정말 쉽게 많은 그 지적 영역을 확대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의 경제 영역도 넓혀야 되지만 여러분의 지적 영역도 넓히시는 게 훨씬 더 풍요로운 삶을 살아갈 수 있는 방법이 되니까 소개해드리는 거고요. 지웅배 박사님을 12월 10일 날 만나기로 했네요. 지웅배 박사님 모시는 날 여러분들에게 정말 하늘의 은하들이 별처럼 펼쳐져 있는 우산을 제가 20개 준비했나요? 네, 제가 여러분들에게 드리는 선물입니다. 이렇게 눈 올 때 그 하늘 쳐다보면 눈도 보고 우산 속에 은하의 지도도 보시고, 우리가 살다 가는 시간이 지구상에서 한 100년 살다 가는데 다시 우리가 죽고 나면 우주 먼지가 되거든요. 그래서 그런 얘기들을 나눌 수 있는 시간, 또 12월 10일 지웅배 박사님 기다리고 있네요. 좋은 분들 많이 모시고 있으니까 매주 화요일 날 8시 여러분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긴 시간 함께 해서 고맙고요. 다음 주 화요일 날 뵙도록 하겠습니다. 편안한 밤 되십시오.